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한테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판결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고 천문학적인 투자까지 약속했던 한국이 협상 한 번 안 한 나라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카드의 타깃 1순위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지른 건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 만들었던 펜타닐 관세도 상호 관세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같이 무너진 겁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국 법원이 알아서 관세 장벽을 허물어준 셈이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좋아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갑자기 회복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정면으로 붙게 됐거든요. 전자제품, 부품, 소재 할 것 없이 중국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관세 부담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 50% 관세, 자동차 15% 관세는 이번 판결과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건드린 건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였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까지 없앤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중국은 관세 부담이 줄어 미국 시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한국은 여전히 철강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얹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판결 하나로 경쟁 구도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재편된 거죠.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한테는 달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 생소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전 세계 수입품의 최대 15%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즉각 발동해서 모든 수입품에 10% 일괄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대응이냐면 시장이 패닉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미국 증시는 큰 동요 없이 강보합으로 마감됐고 국채 시장도 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빈손으로 있을 리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이미 예상된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이 시나리오, 트럼프가 미리 준비해뒀다는 정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행정명령 초안이 바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죠. 법원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트럼프 특유의 집요한 방식입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관세 징수 능력을 16% 수준으로 되돌릴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른 세수를 반드시 메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발언이었죠. 상호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관세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게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웰스파고 연구팀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호 관세가 살아있을 때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6%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13%까지 떨어졌고 트럼프가 10% 기본 관세를 새로 얹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13% 선에서 안착하게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3%포인트 정도 내려간 거죠. 그런데 시장 반응이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달러 인덱스도 별 움직임 없고 주요 자산 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는 냉소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어떻게든 채워넣겠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미세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이 판결로 엄청난 수혜를 입고 어떤 나라는 오히려 더 불리해진 구조가 됐거든요. 평균값 뒤에 숨어있는 격차,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식료 관세율이 3%포인트 낮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작 자기 제품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죠. 전체 평균이 내려가도 내 품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들이밀자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추는 딜을 맺었죠. 소위 착한 전략입니다. 싸우지 말고 주는 거 주면서 관계 잘 유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도입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관세가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협상 한 번 안 하고 버텼던 나라도 똑같이 10%가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까지 약속해가며 힘들게 협상했는데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연봉 협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5% 인상을 받아냈는데 협상 한 번 안 한 동기도 회사 방침으로 똑같이 5% 올랐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억울하죠. 지금 한국이 딱 그 꼴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15% 관세 같은 품목별 특수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질적인 수출 장벽은 여전히 높은 거죠. 여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까지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약속해놓고 정작 관세 혜택은 협상 안 한 나라들과 차별이 없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무역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관세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경쟁국 대비 내가 얼마나 유리하냐, 바로 상대적 격차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의 진짜 승자와 패자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한국은 관세가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번 판결로 10%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멕시코는 무려 1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동안 경쟁국들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 셈이죠. 진짜 충격적인 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트럼프와 끝까지 협상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자존심 싸움처럼 보였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관세율이 35%에서 10%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25%포인트가 한 번에 떨어진 겁니다. 버티는 게 전략이 된 거죠. 미얀마 같은 협상력 없는 약소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에서 10%로 내려왔습니다. 반사이익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결국 손해를 본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유럽, 일본, 대만,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던 나라들입니다. 잘하면 손해보는 구조. 이게 지금 트럼프식 무역 질서의 민낯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욕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트럼프와 서둘러 단독 협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서 주변국들이 줄줄이 덫에 걸리게 된 겁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나머지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일본이 그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함께 버텼더라면 협상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 대만이 공조해서 우리 같이 안 움직인다고 했다면 트럼프도 쉽게 흔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일본이 먼저 이탈하면서 그 연대가 깨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각계 격파가 가능해진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엔화 가치를 급격히 올렸고 그게 일본 장기 불황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금도 구조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 40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억울한 줄 알면서도 투자 약속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경제 카드와 함께 안보 카드를 동시에 들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동맹, 이 카드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동맹국들의 공조가 무너진 틈을 타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공격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 꺼내든 10% 기본 관세, 사실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효 기간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150일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영구적인 무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150일짜리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당내 이탈표가 나오면 승인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당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만약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효 관세율이 8%까지 급락합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자랑해온 관세 정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치명타입니다. 지지율이 하락세인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150일 안에 반드시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을 찾아낼 겁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우방국들이 더 거칠고 변칙적인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동안 트럼프의 다음 수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들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법의 무서운 점은 관세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100%, 200%도 가능한 구조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지금 당장 세수가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느린 무기입니다. 150일 시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9개월짜리 카드를 꺼내 드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301조는 당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협상 상대를 겁주는 위협 카드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선호하는 건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즉시 발동할 수 있거든요. 조사도 빠르고 한번 발동되면 대법원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철강 50% 관세, 자동차 15% 관세가 살아남은 것도 232조 덕분입니다. 트럼프한테는 사실상 프리패스 무기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관세법 338조라는 카드도 거론됩니다. 최대 50%까지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전력이 있어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흔들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법안들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각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자발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모든 나라와 동시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협상력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택한 전략이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큰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압박하는 큰 놈 때리기입니다. 타겟 리스트를 보면 유럽연합, 중국,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라는 강력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트럼프도 중국을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복 수단이 약한 한국, 일본 같은 우방국을 먼저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불안한 건 232조의 위상 변화입니다. 이번에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는 동안 232조는 합법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하고 법적으로 검증된 무기가 된 거죠.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안보 위협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어디서 232조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인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는 이미 맞았고 다음 타깃이 어디일지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한때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엔비디아, 애플, 퀄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AI 서버도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짓을 하겠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세수가 급합니다. 150일 시한이 째깍거리는 상황에서 돈이 될 만한 카드라면 뭐든 꺼내들 태세거든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게 단순한 공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라는 극단적인 수치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압박도구로 반도체 카드를 활용하는 거죠. 30%든 50%든 평균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가 고율 관세 사정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타깃이 되면 한국 수출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관세 폭탄을 맞는 순간 그 충격은 단순한 기업 실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의 안도감보다 트럼프의 2차 관세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가 법적 패배를 맛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더 거칠어질 겁니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면 대외 강경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다음 수인 232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지킬 플랜 B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착하게 협상하면 손해본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정교한 전략과 냉철한 협상력만이 이 무역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